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담당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2023년도 2월 12일에 실행된 106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시험에서는 실기 그 다음에 이론 순으로 여러 가지 풀이를 하기는 하지만은 저희 해설에서는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한글 파일로 전산세무 2급 이와 같은 문제집을 불러왔어요. 일단은 이론 시험으로는 1번부터 15번까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론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와 같이 사지선다형으로 풀이를 하시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첫 번째 문제,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인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 비유동 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1년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1년이 아닌 그 예외적인 기준인 정상적인 영업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인 거고 두 번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회계 그 첫 번째 파트의 중요성 기준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하면은 구분해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배웠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2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다. 이거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 여기서 오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2번에서 오답이 나온 거고 여러분들 실시험에서는 2번에서 체크함과 동시에 바로 2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3번과 4번은 볼 필요도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1번에서 틀린 분들을 위해서 3, 4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일단은 유동자산, 유동부채 수두로 이와 같이 유동과 비유동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이 자본과 관련된 내역들을 이와 같이 5가지 구분 항목으로 분류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1번에 옳지 않은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되는 것, 분류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폐, 통화 등과 같이 내가 어떠한 통화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 아니 그게 지폐가 내 손에 없을지라도 보통예금이라든지 당좌예금 등과 같이 은행으로부터 인출이 가능한 그런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어떤 환매체 네 번째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우리가 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만기가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그 마지막 항목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에 옳은 답으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산인 거죠. 당좌 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좌 차월의 경우에는 뭐 부채 항목이기는 한데 시당초에 뭐 자산으로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부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혹은 1년을 초과인지 여부에 따라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이와 같이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외상매입금 혹은 선수금, 미지급 등과 같이 우리가 뭐 충당부채라든지 사채를 제외한 그 밖의 일반적인 부채는 보통 유동부채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에서 요구하는 유동부채 금액의 합계액은 이 금액을 합산을 한 이게 지금 얼마일까요? 1억 원에 500만 원, 300만 원을 합산했으니까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충당부채, 사채 등은 보통 우리가 1년 이상은 그와 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게 비유동부채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증권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 보유 증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저희가 배웠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기 매매 증권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한 시가를 우리가 손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근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저희가 배웠다시피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처분 이익이라든지 처분 이익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바로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큰 충격이 왔을 때 대부분의 단기매매 증권을 이와 같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게끔 예외사항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2번에서 매도가 아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답이겠지만은 뭐 매도 가능 증권 정확하게 분류된다 이런 표현이니까 뭐 2번은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용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시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도의 수입을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게 단기매매 증권,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둘 다 마찬가지인데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 즉시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매도 가능 증권을 이와 같이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라고 저희가 배웠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가가 증가했다고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가치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변 항목으로 구분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평가 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본 항목으로 이와 같이 대변의 자본의 증가로 이와 같이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맞는 편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은 이게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저희가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의조차도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내가 그럴 의향도 있고 그러할 쩐도 있다, 돈도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보유한다, 분류한다. 네, 지금 2번, 3번, 4번 모두 맞는 표현이었지만 그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 단기 손익이 아닌 자본 항목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4번에 옳지 않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끼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마다 차변 대변으로 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보통주 500주를 1주당 50만 원에 신규 발행하여 증자하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증자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가와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이와 같이 받았겠죠. 지금 보시면은 자본금이라는 자본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본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정기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어떤 잉여금을 충당을 해가지고 배당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잉여금도 우리가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종류 중 하나인데 잉여금이 차변에 오는 것은 자본의 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본에 뭐 감소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세 번째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비품을 1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있는데 일단은 현금으로 지급이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대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기재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비품의 증가 차변으로
적어주시면 될 텐데 이게 약간 그래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에 똑같은 금액으로 비품이라는 자산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동일한 금액으로 감소하고 증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산은 물론이거니와 자본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풀어볼게요. 직원들에게 연말 상여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변으로 기재를 해야 할 것이며 그와 관련된 상여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로 자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도 감소되었겠구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3번의 경우에는 자산, 부채, 자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5번의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6번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혹은 단기 총 제조 원가, 제품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T 계정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제공품이라는 T 계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의 T 계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1번에서 요구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에 나올 것인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로 안에 이미 힌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단기 완성품 원가라고 하면서 그렇죠. 단기의 제품으로 완성된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제공품, 이와 같이 제공품이라는 자산에서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제품의 차변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와 같이 제공품의 대변,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변으로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번에서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 제공품의 차변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에 나올 금액은 우리가 그 두 번째에서 살펴볼 그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투입된,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라는 뜻에서 제공품 차변에 올 건 이건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제공품 계정의 차변? 여기서 나왔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본 순간 모두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라고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틀린 게 동그라미 1번이므로 6번의 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이거 6번에서 1 체크하고 7번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올해 완성이 되어서 제공품의 대변으로 차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동시에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네, 맞는 표현인 거죠. 네 번째 보시면은 제품의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 매출 원가라는 이와 같은 T 계정도 그릴 수 있는 건데 그 비용의 발생은 차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으로 대체된다. 네, 옳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으로 7번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다음 중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계속 틀린 것을 요구하고 있네요. 1번을 보시면은 매몰 원가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의 의사결정에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원가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도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두 번째 기회 원가,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A, B, C라는 선택 중에서 우리가 A를 선택했는데 그렇다 하면 B, C는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B를 선택했을 때에는 10,000원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거고 C라는 선택을 했을 때에는 7,000원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포기한 선택들 중에서도 가장 큰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기회 원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B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도 맞는 표현인 거고, 그 세 번째, 관련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인 거죠. 근데 애시당초에 이 단어에서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리시면은 약간 애매하다. 그다음 네 번째, 회피 불능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즉슨 회피가 불가능하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여도 이게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그런 원가라는 뜻 아닌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고정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뭐 월세라든지 아니면은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제품의 생산을 줄여도 반드시 월세는 그리고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원가라는 표현은 약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4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와 관련된 총 원가도 증가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계단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예를 뭘로 들 수 있느냐? 그 생산 관리자인 거죠. 생산 관리자가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생산량은 예를 들어 가지고 3만 개인데 혹시라도 3만 개의 생산량을 증가하는 순간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생산 관리자를 한 명이 아닌 두 명으로 한 명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산 관리자의 총 급여가 한 명당 2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업도 즉 생산량을 늘리는 순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총 원가가 계단식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우리가 총 고정 원가였네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희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가 혼합된 원가로서 혼합 원가라고도 한다라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배웠던 일총 고정 원가가 아니라 이거 말하는 거죠. 일단 그래프는 여기를 제외한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일단은 고정 원가는 존재하되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 혼합 원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표현인 것 같고 그 두 번째,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3만 개의 조업도를 생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산관리자 한 명을 고용해서 2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업도의 구간이 달라지면 총 원가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달라진다. 지금 이번의 표현이 지금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정한 고정금액이 발생하며 그 킬로와트가 증가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리터가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이와 같은 총 변동원가였네요. 이와 관련된 설명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은 주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 그 다음에 주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이 변동원가, 이것도 또한 지금 왼쪽에 있는 표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설명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번에 가장 옳은 표현으로는 2번이 되겠죠. 그 나머지는 왼쪽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은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우리가 제조간접 원가라고 하면은 월세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와 원재료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 원가를 이와 같이 제조간접 원가라고 통합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조 간접 원가를 각각의 제품마다 배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을 직접 노무 시간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 총액. 근데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가와 관련된 그러한 정산이 늦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간접 원가를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한양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가 예상으로 300만 원이 발생할 거라고 이와 같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을 봤던 것처럼 직접 노무 시간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예정을 했겠죠. 예정 직접 노무 시간과 그리고 실제로 직접 노무 시간이 발생한 그 가액을 따져보니까 동일해요. 예상한 시간과 그리고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이 이와 같이 3만 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조 간접 원가가 10만 원 과소 배부되었을 때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얼마인가? 그 말은 즉슨 지금 300만 원 일단은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에 3만 시간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시간당 100원인가요? 시간당 100원. 직접 노무 시간당 100원인데 이에 대한 시간당 배부율을 다시 3만 시간으로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정 시간하고 실제 시간이 3만 시간으로 같게 되면은 이게 뭐 예정 총액이든 실제 예정으로 계산된 총액이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만 원이에요. 예상된 금액도. 그렇다고 하면은 예상 금액이 300만 원인데 실제 과소배부가 10만 원 됐다? 비교했을 때?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지금 300만 원에 10만 원을 합산을 하면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라는 뜻인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같아진 순간, 조건 자체가 같아진 순간 그냥 300만 원에 10만 원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약간 아쉬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라도 이 문제의 약점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에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바로 동그라미 3번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FM으로 그냥 배부율 곱하고 실제 노동 시간 3만 시간 곱해서 예상된 배부액 30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가림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우리가 보통은 이와 같이 평균법, 선의선출법에 따른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할 때 보통은 뭐 기초원가와 그 원재료와 전환원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풀긴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제조원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원재료뿐만 아니라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이 모든 내용을 합산을 한 원가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문제가 조금은 다르긴 한데 풀어보면은 다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뭐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하고 그 단서조항으로는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료나 직접 재료 원가나 가공 원가나 동일하게 이와 같은 뭐 80%의 적용률을 적용받게 된다. 일단은 T 계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완성품 수량이 이와 같이 5,000개이기는 한데 기말 재고 수량이 2,500개로 일단은 뭐 차변의 합계가 뭐 7,500개, 대변의 합계도 7,500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뭐 차변과 관련된 뭐 개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변만 이와 같이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완성품 수량이라는 뜻은 이게 지금 뭐 직접 재료 원가나 혹은 가공 원가나 모든 완성도가 100%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기말 제공품에 대해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제조 원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투입 비율도 80%, 가공 원가에 대한 투입 비율도 80%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산세무 2급 책을 통해 가지고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와 같이 뭐 직접 재료 원가, 가공 원가가 동일한 투입 비율로 해당한다. 뭐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직접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이 되는 거고 그 밖에 가공원가는 이와 같이 전반 균등 투입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찬하게 풀면은 모두 해결된다. 여기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완성품 환산량.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완성품 수량은 이게 완성품 진짜 수량이나 완성품 환산량이나 100%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2,500개의 80%를 곱한 2,000개 그 다음에 뭐 가공원가도 2,000개이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은 뭐 동일합니다. 모두 7,000개로 이와 같이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저희가 분모는 정한 거고 그렇고 분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분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여기 첫 번째 평균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균법이라는 뜻은 직접 재료 원가의 이 기초에서 발생된 50만 원과 700만 원을 모두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750만 원에서 7,000개를 나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500만 원, 650만 원인 거죠. 650만 원에서 동일하게 이와 같이 7,000개를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 어차피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750만 원에서 650만 원을 합산을 한 게 지금 얼마인 거죠? 1,400만 원인 거죠. 1,400만 원에 나누기 7,000을 해도 결과값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50만 원은 직접 재료에 대한 총 원가인 거고 650만 원은 가공 원가에 대한 총 원가인 거예요. 그런데 평균법이고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이 이 직접 재료 원가나 가공 원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나눠서 계산해서 합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자를 이와 같이 합산을 해줘서 750만 원, 650만 원 합산을 한 1,400만 원에 7,000개를 나눠주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값은 지금 얼마가 되나요? 2,000원인가요? 단위당? 이와 같이 4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0번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11번 부가가치세 그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간접세이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는 즉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거는 그 사업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소비하는 자와 신고납부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라고 하는 거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급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그랬던가요? 그래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0% 적용했었나요? 그게 아닌 거죠.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한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10%가 아닌 영세율을 적용했었던 거잖아요. 즉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영세율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생산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옳은 표현은 아닌 거죠. 그리고 달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이다. 여러분들 국세이죠. 국가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나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거래공제법, 세액공제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액공제법이죠. 세액에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거래공제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번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면은 가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으면은 그에 따른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물론 각각의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장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문제에서 예외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단서가 붙였기 때문에 원칙적인 소재지만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광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광업이 이루어지는 그 산 중턱이 뭐 납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1번은 뭐 옳은 답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제조업으로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일단 원칙은 최종 제품 완성 장소 맞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랬던가요? 제가 부동산 매매업하고 약간 지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부동산의 임대 용역이 각각의 주소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 총괄 장소가 아니라 그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부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므로 어디 곳에 우리의 재고자산이 있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 혹은 업무총괄 장소가 사업지, 납세지로 볼 수 있는 건데 부동산 임대업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를 보시면은 법인의 건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업이 우리가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건설하는 그 용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혹시라도 서울에서 건설업을 한다고 하면은 서울 소재지에 있는 그러한 건설 장소만 갈 거냐고요. 그렇진 않죠. 인천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경기 지역에도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장소 혹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중심으로 두겠다라는 거죠. 4번도 맞는 표현인 거고 지금 2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일단은 소득세에 대한 그 기본 그 특징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은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그렇죠. 일단은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그 6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과세를 하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발생하기 위하여 몇 년 혹은 길게는 몇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였을 것이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그 소득이 몇 년에 걸친 소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하면은 현저히 그 연도에 발생하는 세금은 많이 나올 것이다. 불리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로 한다라고 저희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구분이 된다. 맞는 표현인 거고요. 그 두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배웠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사업장 소재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래 종합소득세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장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닌 주소 또는 거소가 이와 같은 납세지로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세 번째 보시면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원칙은 이와 같이 1년의 과세기간으로 아예 못 박아 두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예외사항이 있었던 거죠? 사망하거나 혹은 뭐 이민을 간다거나 이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특정한 그 기간을 또 뒀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번도 맞는 표현인 거고 네 번째 산출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세법은 이와 같이 소득이 크면 클수록 그와 적용되는 세율도 45%까지 점점점으로 누진이 되는 그런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2번이 될 수 있겠죠. 14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상 아래의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단 2월 결손금은 전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그 밖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5가지 항목 중 종합소득금액에 넣어야 할 거는 일단은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2월 결손금인데 여러분들 이거 퇴직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가산될 수 있나요? 퇴직과 양도 같은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을 계산하는데 이 퇴직소득은 차감한 상태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가감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월 결손금이 나왔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순서대로 했었던 거죠? 이자, 배당, 2배4,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순으로 저희가 충당을 했었는데 이자하고 지금 배당은 없는 거죠. 사업 있고 근로 있고 연금하고 기타 없습니다. 일단은 사업소득이 지금 3,500만 원 그리고 1,500만 원인데 3,500, 그 다음에 1,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지금 현재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2월 결손금 5천만 원이 그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랑 5천만 원에 대한 결손 어떻게 처리 가능한 거죠? 이 순서대로 하되 과연 이 1,500만 원에 대해서도 결손이 가능하냐? 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발생되었고 상가임대소득이기 때문에 모두 차가감이 가능하다. 일단은 3,500만 원은 이와 같이 부동산 임대 그 밖의 사업소득에서 차가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500만 원은 여기서 차감이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 얼마인 거죠? 총액으로 따지면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에서 지금 현재 사업소득에서 모두 차감이 된 5천만 원을 차감을 하고 나니까 그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1번에서 4번까지 1,000만 원 하면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으로 15번과 관련된 내용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낮은 거. 1번을 보시면은 복권당첨 소득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억 원 이하까지는 20%였습니다. 근데 3억 원을 초과한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30%인 거고 두 번째 비실명 이자 소득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45%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자 소득 중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와 같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4%가 아닌 25%가 적용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하고는 다르게 6%의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세율을 비교하자라고 하면은 6%가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이와 같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지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어렵다고 느꼈었던 부분은 이 계산 문제였습니다. 재무회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여기 9번과 10번에서 약간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전략적으로 전산세무 2급을 취득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9번과 10번은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지금 한 2분 이상 소요가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실 테고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르신 분이라고 하면은 10번부터 제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10번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4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9번과 같은 경우도 이 예정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만 시간으로 동일하다라는 약간은 생소한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이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밖의 문제들은 평이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산세무 2급 문제와 관련된 이론 풀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기로 돌아오겠습니다.